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비롯해 계엄의 핵심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49년 만입니다. 수사와 방첩, 보안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합니다. 방첩 기능을 가져갈 기관은 민간인이 맡습니다. 국방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는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된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방첩사 해체를 공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갖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란 조직을 신설해 각각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이 협업하도록 했습니다. 방첩 기능을 맡게 될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비군인 출신이 맡고 활동 기본 지침이나 업무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내부에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설기관의 설치 근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 방첩사 기능을 강화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첩부대 기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방첩 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또 인사첩보나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문위 공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내란 주범들은 재판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이런 지연 작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8명을 묶어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곧바로 구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인데 경고성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내일 결심은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의 왼쪽 피고인석에는 총 8명의 피고인이 앞뒤로 앉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경찰 간부 7명입니다. 지난 재판에선 3줄에 걸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속도를 내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생략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증거 조사도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특검은 피고인 8명에 대한 최종 의견을 묶어서 밝힌 뒤 곧바로 구형할 예정입니다. 구형이 끝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본인들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체포방해재판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59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경고성이었다며 계엄의 의미를 축소하고 내란몰이라며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재판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되풀이해왔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쿠팡이 대형 물류 창고를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JTBC가 취재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곳만 해도 강남과 마포 등 최소 4곳이었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스쿨존으로 화물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로켓 배송의 위상이 불법 위에 세워진 건 아닌지 그 민낯을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쿠팡 물류창고.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학교가 있고 물류창고는 바로 스쿨존과 닿아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라고 물류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1톤으로 이제 가정집으로 배송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스쿨존에는 쿠팡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듭니다. 차라 그래야 되나? 한 걸음 확 나갈 때 되게 좀 위험해요. 많이 시끄럽고 밤에도 불 켜져 있고요.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연 냄새도 잘 나겠지. 서울 합정동의 또 다른 쿠팡 물류창고도 주변에 중학교가 있는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운영 중입니다. 여기 뭐 물류창고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합정동과 요 주위에 있는 마포구 일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현행법상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이나 상업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주거지역은 대형 택배차가 자주 드나들면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이 발생해 막아놓은 건데 쿠팡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물류창고를 주거지에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건축법, 국토계획법 위반이고 이는 주거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편법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작고 가벼운 화물을 주문받아 빠르게 배송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지역에 주문 배송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한 배달 플랫폼의 주문 배송 시설을 가봤습니다. 라이더들한테 콜이 들어와요. 네. 이거 주문 번호 보고 찾아서 주소지로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작은 시설이다 보니 주로 오토바이만 드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주문 배송 시설은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트럭이 드나드는 등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쿠팡 전 직원은 취재진에게 쿠팡이 등록은 주문 배송 시설로 해놓고 집배송 등 일반 물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로켓 배송이 불법과 편법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임대인과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결국 중국의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때 서해상에 중간선을 긋자고 한 걸 두고 중국의 서해를 바쳤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관련 주장들이 많이 퍼져 있죠. 네,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단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 서해의 명칭이 황해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예, 명칭까지 바뀌었다. 사실입니까? 네,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황해입니다. 1961년에 정해서요, 공식 지도에는 원래 황해로 표시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명칭 관련된 내용은 가짜 뉴스고, 네. 중간선 발언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국이 원한 대로 갖다 바친 건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요, 그동안 경제권을 갖는 바다의 경계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할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잠정조치 수역이란 개념을 정해놨고요. 한국의 바다도 중국의 바다도 아닌 부분입니다. 이 수역에서는 어업은 두 나라 모두 할 수 있지만 이 시설물 같은 건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구조물을 세워버린 게 논란의 출발점이 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관리 수역,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세우면서 논란이 생겼고요. 그 논란을 정리하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격이 이어진 건데요. 이 대통령의 말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죠.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자,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물을 옮길 거다. 네. 대신에 이 기회에 서해에 중간선을 그어서 경계를 확실히 정하자, 이런 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건 이렇게 양국의 중간선으로 이 경제권을 갖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자신들의 인구와 국토 면적이 훨씬 크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간선보다는 훨씬 더 넓은 해역을 가져가는 선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중간선을 언급한 건 이 국제법에 따라 정리하자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바다 욕심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예.
자, 지도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네. 그러면 서해 중간선을 긋자는 그 제안, 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한 제안입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예.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네, 이후로 2015년에 차관급 회담이 2번 열렸고요. 국장급 회담도 매해 이어가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 바로 중간선인 겁니다.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면서 수년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한이 중국에 대한 선물, 나아가서 조공일 리는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도심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인 여성 옆으로 갑자기 무쇠촉이 달린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화살이 꽂힌 곳 바로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했든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더미에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2, 3m 옆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소년 광장에 갑자기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이 꽂힌 바로 옆엔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볼트 같은 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니면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같은 걸로 강한 소리가 나서 하면서 불러봤는데 옆에 화살이 있었어요. 화살은 80cm 정도 길이로 플라스틱 화살대 끝에 무쇠로 된 촉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살이 박혔던 자리를 보니 단단하게 언 땅에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이든 반려견이든 소녀상이든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이 날아들기 직전 광장 옆 도로입니다.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 뒤로 갑니다. 야구 점퍼를 입은 남성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자세히 보니 활입니다. 함께 있던 남성이 시위를 당겼다 놨다 여러 번 시도하더니 화살이 날아갑니다. 남성들은 이 위치에서 광장 쪽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날아간 화살은 약 70m 떨어진 이곳에 꽂혔습니다. 이 화살이 평화의 소녀상과 여성 사이로 날아간 겁니다. 경찰은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테러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한 건지, 왜 방향이 거긴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봐야지 알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얼빠진 사자명의 훼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